안녕하세요. 세무엔투의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관련해서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다림의 박송희 세무사를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림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저는 매년 500건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집중하셔서 절세 꿀팁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먼저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비과세 소득과 분류과세 소득, 그리고 2천만 원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는 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일단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게 있죠? 이 소득세 과세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비과세 소득이겠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 소득인데요. 대표적인 소득이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리과세하는 것들,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고 끝나는 소득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ISA 계좌 소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은 종합과세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그 일정한 금액의 기준은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상품별로 좀 자세히 세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일단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죠? 네, 우선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까요? 안 내죠. 네, 안 내죠. 네. 대부분 안 낸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주주의 기준이 현재는 직전 과세 기간 말 50억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소액주주에 해당돼서 장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주주들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소액주주도 과세되는 경우는 이제 장외 거래한 경우인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누구나 과세가 되는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는 사실 해외 상장된 ETF, 그러니까 뭐 QQQ 같은 그런 네. ETF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에서 이익이 나고 하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서 절세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손실난 종목들을 일부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실현시키게 되면 이익하고 손실하고 통산이 되니까 어느 정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서로 통산이 되죠. 네, 맞습니다. 해외 양도 차익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들 하는 질문이 그럼 국내에서 손실 본 것들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주주인 경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로서 장내에 매도한 손실은 통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장외 양도하는 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개 매수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얻은 경우, 근데 또 해외에서 만약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이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공제도 이제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죠. 네, 그 250만 원 공제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각각 카테고리별로 연간 1회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펀드와 ETF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펀드랑 ETF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ETF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펀드입니다. 네, 그런데 주식처럼 거래하다 보니 이게 펀드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ETF는 펀드여서 분배금이나 매매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펀드나 ETF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 차익을 얻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는 매도했을 때 과표 기준가 차익과 매매 차익 중에 작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가끔 고객분들 중에 저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나 ETF 매도했는데 너무 작게 과세가 됐다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과표 기준가를 확인해 보시면 과표 기준가가 대부분 매매 차익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금액보다 과세가 적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채권에 대한 세금입니다. 요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높았을 때 발행됐던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으니 더 낮은 금리에서 발행되는 채권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논리인 건데요. 이 채권의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죠. 네, 맞습니다.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네, 주식은 국내 주식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은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모두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되는데요. 따라서 채권 투자 시 세후 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더 높아지고 또 종합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커지게 되겠죠. 네. 예시에서 든 것처럼 종합소득세율이 40%인 분이 채권에 1억을 투자해서 똑같이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 비과세되면 500만 원 모두 투자자에게 기속되지만 종합과세 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이 280만 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2.8%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5%와 2.8%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종합소득세율이 지금 45%까지 최고 세율이다 보니까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이 줄어들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채권이자보다는 매매 차익 수익률이 높은 상품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브라질 채권은 조세조약상 이자소득도 비과세 해주고 있잖아요. 조세조약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도 브라질 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은 채권 매매 차익, 주식 매매 차익이 모두 비과세되지만 법인은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모두 과세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융소득은 브라질 채권 이자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해와라가 환율 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 투자는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환차익도 손익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헤아라 브라질 채권보다는 미국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에 투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상품별 세금을 살펴봤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원래 지급할 때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최고 세율이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누구나 다 걱정하시게 되는데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됐을 때 불이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합과세 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14%로 과세합니다. 네,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2천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분들은 소득세가 14%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겠죠? 네, 맞습니다. 또 이미 1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세율은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에서 14%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에서 14%를 차감한 세율을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건강보험료입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약 8천만 원까지는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따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 가까운 분들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종합과세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사실 매년 소득으로 부과하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면 사실 1년 동안만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거고 다음에 다시 2천만 원 미만으로 소득을 줄이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을 넘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절세계좌를 이용하시거나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셔서 금융소득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면 다시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직장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에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5천만 원 발생했다고 했을 때 지역가입자는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하나 더 있죠. 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 요건이 있죠. 이제 네. 소득 요건은 보통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면 이제 소득이 신고가 된 거니까 100만 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2,010만 원인 경우에 네. 2천만 원 초과하는 맞아요.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연간 소득이 10만 원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공제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종합과세자로 들어오면 2천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전체 2,010만 원이 소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2천만 원에서 만 원이라도 넘게 되면 기본공제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앞에서 네. 말했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되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 소득 금액도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에서는 탈락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 넘은 경우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는 탈락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판정 시에서는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서 종합과세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5월 말까지 해주셔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 근로소득 말고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하고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우선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연금소득 중에서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8,190만 원까지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양가족 탈락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우선 종합과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종합과세되지 않던 분들도 종합과세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종합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최대한으로 하고 또 종합과세에서 빠지는 계좌로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절세 계좌 중에서 ISA 계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IS 계좌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ISA 계좌는 해지하기 전까지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투자할 수 있어서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계좌 해지하는 시점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비과세 해주고요. 이 뺀 금액 200만 원과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고 9.9% 세금을 내고 끝! 나는 계좌입니다. 네, 이 계좌는 평생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하고 나서 또다시 가입해서 상품을 불입하면 또다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보태자면 ISA 계좌는 당장 쓰지 않더라도 미리 개설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ISA 계좌 가입 조건은 가입일 이전 3개 연도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적었던 때에 이 ISA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시고 만기를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9,999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돼서 좀 불리한 경우에 그때 이제 납입을 하셔서 네. 이제 소득을 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SA 계좌의 납입 금액은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가입하고 한 푼도 넣지 않아도 5년만 지나게 되면 1억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과세 됐을 때 그때 한 번에 1억을 납입해서 절세 계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금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연금 계좌도 계좌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요. 연금소득으로 분류해서 금융소득에서는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16.5%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연금 계좌 만들어서 종합과세를 피하고 3년 지나면 ISA 계좌도 만들 수 있게 될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연금 계좌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거든요. 또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네, 세액공제가 900만 원까지만 되다 보니까 대부분 900만 원이 납입금액 한도인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세액공제 받지 않는 9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융소득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요즘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럼 배당금을 저희가 받을 때는 외국에 낸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서 이미 세금을 떼고 저희가 수령하게 되거든요. 이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 미리 낸 세금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줘서 챙기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으실 거예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내역을 꼭 챙기시고 만약에 과거에 신고했는데 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사에서 원천 징수된 내역들은 홈택스에 한 번에 다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칠 일이 사실 없는데 외국에서 낸 세금은 놓치기 쉬운 이유가 뭘까요?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은 홈택스에 뜨지만 저희가 원천징수 할 때 이미 외국에서 낸 원천징수 세율 이상의 금액만 추가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 낸 세금은 이제 뜨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 네. 그러면 경정청구를 지금 와서 한다라고 하면 몇 년치가 가능할까요? 네,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5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네,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기속 소득의 경우에 신고 기한이 2020년 5월 31일까지잖아요. 네. 5년이 딱 지나는 시점이 2025년 5월 31일인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경정 청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 기속분 종합소득세부터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놓치시는 게 이제 기본공제,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에 있어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등본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놓친 경우에는 이것도 외국납부세액공제처럼 경정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투자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벤처기업 투자라든지 네. 투자조합 출자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투자하신 경우에는 투자소득공제들이 있죠. 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스톡옵션 행사하는 경우에 행사한 행위도 자금을 납입한 게 되기 때문에 투자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납입한 금액은 또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